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나라의 어떤 그 학습지 세장에 달하는 역사 내용을 쭉 봤고요. 이제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야죠. 유럽으로 돌아오는 거고, 청나라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 아마 한 장짜리로 된 총정리 학습지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제 뒷면에 다 답이 나와 있긴 한데, 웬만하면 뒷면에 답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저한테 오시면 몇 장을 달라 그래도 또 줄 수 있으니까, 음, 웬만하면 뒷장에 답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자기 실력껏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뒷면을 통해서 답을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오래간만에 유럽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유럽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하도 청나라 얘기를 길게 했다 보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는 쭉 청나라 얘기만 했었으니까 중간고사 마지막 파트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 이렇게 어 서구 열강들이 이제 식민지를 차지해 나가는 내용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너무 많이 했던 얘기라서 나폴레옹이 전 유럽에 끼친 영향 하면 이제 자유주의는 이제 시민권을 얻자는 거다. 그래서 이걸 받아주면 개혁이고 안 받아주면 혁명이고 뭐. 그래서 개혁은 영국이었고 그다음에 혁명은 프랑스였고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족주의는 이제 그 민족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다 민족주의인데 그 민족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민족이 현재 식민지 상태면 독립을 원할 거고요. 현재 분열된 상태면 통일을 원할 거고요. 현재 그런대로 괜찮게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식민지를 원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봤었고 마지막 파트로 봤던 게 식민지였었죠. 근데 이게 식민지는 사실은 어디 이용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식민지를 갖고 있으면 자원도 더 싸게 구할 수 있고 노동력도 더 싸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만든 물건들도 내다 팔 수 있는 상품 시장의 역할도 하니까 사실은 공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퍼지면서 산업혁명을 성공해낸 국가들이 이제 그 산업혁명을 통해 만들어낸 공장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공장에 필요한 원료들 혹은 노동력들도 싸게 구하고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도 잘 팔기 위해서 식민지를 필요로 했었고 그래서 이 식민지를 얻어나가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마지막 파트로 봤던 거죠. 이제 그거를 끌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뒤에 보시면 되게 전쟁 딱 봐도 전쟁의 배경이 있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다 이렇게 누가 봐도 전쟁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전쟁인지 왜 시작했는지 배경은 이제 배우셔야겠지만 사실 배우기 전에도 아직 안 배워도 어느 정도 느낌은 오죠. 지금 세계 산업혁명을 성공했다고 하는 나라들, 좀 잘 나간다고 하는 나라들은 다 식민지를 원한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지역을 침략해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고, 식민지로서. 근데 지구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정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막 멋대로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영토에는 한계가 있고 지구에 있는 나라들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 보면 서로가 각자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식민지를 차지하다 보면 결국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러면 서로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선 남의 식민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 경쟁이 심해지면 뒤에 보시다시피 화면과 같은 전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기본적으로는 서구 열강들이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됐었다. 그 정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죠. 저 뒤에 저 사진은 그 1917이라는 영화예요.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2020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냥 그작저작 볼만해요. 제가 넷플릭스에 있나? 넷플릭스에 있으면 한번 시험 끝나고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이제 경쟁이 심해지는 건데 일단은 뭐 이렇게 삼국동맹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다음에 삼국협상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학습지에 적어만 두시되 요 라인업 그대로 1차 세계대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때는 요 라인업을 그대로 외운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막 식민지 경쟁을 되게 심하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서로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때로는 동맹도 맺고 뭐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큰 틀에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일단 적어만 두시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독일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독일은
민족주의 중에서 민족주의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 신성로마 제국 당시에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그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 중에서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비스마르크 총리가 통일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마지막으로 배웠었죠. 민족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프로이센 중심으로 관세 동맹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 통일을 이뤄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게르만족의 어떤 민족주의가 불어닥치면서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을 할 때 하더라도 뭐 오스트리아는 너무 다민족 국가니까 빼고 가자 뭐 이런 합의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철혈 제상이라는 별명으로 이제 반드시 전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와 전쟁을 했었죠. 독일이 통일하면 독일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시기할, 견제할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이 나라만큼은 제외하자고 했었던 오스트리아 이 두 개의 나라와의 전쟁을 끝내면서 다 이기게 되면서 통일을 완성했었죠. 그게 우리가 배웠던 이제 마지막 독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독일 통일 과정을 배울 때 사실은 그때도 독일 이제 황제가 있었을 건데 독일 황제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가 안 배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독일 황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겠죠. 독일 황제가 아무런 힘이 없거나 아니면 당시에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를 완전히 신뢰했거나. 근데 이 둘 중에 후자였어요. 후자. 당시에 독일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를 당시의 황제는 비렐름 1세였는데요. 이 당시의 황제 비렐름 1세가 당시에 총리였던 비스마르크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믿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비스마르크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지켜주던 비렐름 1세가 통일의 업적을 이뤄내고 그리고 그래서 독일이 통일돼서 만들어진 나라가 독일 제국이었죠. 요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원래 독일은 신성로마 제국으로 흩어져 있었죠. 신성로마 제국이었다가 요게 이제 나폴레옹한테 깨지죠. 그러고 나서 나폴레옹 무너지고 빈 체제 때 독일 연방이 됐다가 통일되면서 독일 제국 되는 거죠. 요거 이제 우리 중간고사 내용이었죠.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독일 제국이라는 통일 업적을 이뤄낸 비렐름 1세가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으면 다음 왕이 올라와야겠죠. 비렐름 2세예요. 비렐름 2세인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크게 놓고 막 시뻘건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겠죠. 중요한 인물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당시에도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인물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공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많은 걸 배운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비렐름 2세의 심리 상태를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왕위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비렐름 1세 자기 아버지는 독일을 통일했다라는 확실한 업적이 있다고. 황제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내 아버지 황제가 확실한 업적을 보여줬다면 나도 그 아들로서 뭔가 이렇게 그에 견줄 만한 내 아버지한테 그렇게 뒤떨어지는 사람 아니다. 나도 내 아버지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나도 그만큼의 무언가 업적을 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통일을 했어.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냐고. 근데 그때 독일의 상태를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면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를 보시면 음, 그 식민지를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식민지로 차지하고 그런 과정들을 쭉 배웠는데 그중에 독일 식민지가 없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독일 하면 아프리카의 뭐 탄자니아나 나미비아 뭐 그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지역에 몇 개 코딱지만한 섬들 그 이제 그 식민지라고 하기도 어려워. 그냥 산호섬들 이렇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식민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부족한 편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막 식민지 차지하고 막 이러던 시점에 독일은 식민지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먼저 통일 문제를 해결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차지하러 다닐 동안 통일 작업을 집중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식민지가 부족하죠. 그러면 비렐름 2세가 생각하는 내가 세워야 되는 업적은 뭐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부족한 식민지를 채워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때쯤 되면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발견이 아예 안 된 나라는 거의 없어.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식민지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보통은 뭐 강력한 서구 열강의 국가이거나 아니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나라인데 식민지가 안 돼 있으면 그 주변의 경쟁 중인 서구 열강의 합의에 의해서 태국이 그런 경우였죠.
태국이 이제 미얀마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 그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가 합의해서 태국은 그냥 누구도 식민지를 차지하지 않고 중립지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 시기쯤 되면 비렐름 2세가 즉위할 때쯤 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독일이 새로운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시도한다는 건 그 땅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다른 서구 열강과 맞짱을 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비렐름 2세가 우리 아버지는 통일이라는 업적을 남겼으니까 나는 독일의 식민지를 늘리는 업적을 남기겠다. 이 결심을 한다는 건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빼앗겠다는 거고 그 나라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기억나시죠? 비스마르크예요. 근데 비스마르크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독일 총리로 배웠지만 뭐 처음부터 총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치계에서 상당한 경력이 있으니까 그 경력을 인정받았으니까 총리가 될 건데 이게 된 걸 텐데 그 경력을 쌓는 동안도 또 상당한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원래 비스마르크는 총리 이전에는 외교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외교관을 오래 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각국이 어떤 분위기로 그러니까 유럽의 외교적 흐름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유럽 각국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정보나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되게 아는 게 많은 유럽 각국들의 어떤 국가 내부의 사정이나 아니면 국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비스마르크 생각에는 사실은 비스마르크는 별명이 철혈제상이었잖아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반드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비스마르크가 전쟁 광은 아니에요. 비스마르크는 전쟁이 필요한 건 그때까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까지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 이후의 입장은 뭐냐면 더 이상의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비스마르크의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전쟁은 이미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충분히 있고 이 이상의 전쟁이 있으면 유럽 전체도 혼란으로 빠져들 거고 독일한테도 상당히 어떤 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독일이 새로운 식민지를 차지하려면 다른 나라 식민지를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랑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비스마르크 입장은 식민지 몇 개 없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면서까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게 비스마르크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이 식민지가 많이 있진 않지만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 요 정도에서 만족하고 더 많은 식민지를 빼앗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건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비스마르크 입장인 거죠. 그러면 딱 들어도 누구랑 입장이 다른 거예요? 비렐름 2세와 입장이 다른 거죠. 비렐름 2세는 입장이 완전 정반대죠. 비스마르크 뭐 그거는 네 생각이고 뭐 우리 아빠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다르다 이거죠.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독일은 세계 곳곳에 더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비렐름 2세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세계 정책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 방방곳곳에 독일의 식민지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지. 근데 이 얘기는 독일의 방방곳곳,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방방곳곳에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건 원래 그 땅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다른 나라와 전쟁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스마르크와 완전 생각이 다른 지점이죠. 그럼 비스마르크는 이런 분을 황제로 모시고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비렐름 2세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렐름 2세는 비스마르크를 깔끔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고생하셨다고. 가시라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해고가 되고요. 비렐름 2세는 자기가 생각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거 기억나시죠? 영국의 삼시 정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던 게 독일의 삼비 정책이라고 했었죠. 영국의 삼시 정책은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카이로, 인도의 콜카타, 그다음에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요걸 연결하는 게 그래서 연결된 지역, 그 안에 들어오는 지역은 거의 웬만하면 다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라는 게 영국의 삼시 정책이었는데 요걸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들어오는 게 이제 독일의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잇는 삼비 정책이었죠. 그럼 요 정책 이제 누가 했는지 알겠죠? 비스마르크가 이런 짓거리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비스마르크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기를 바래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비렐름 2세가 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왜 이제 아프리카 보면 요거 기억나실 걸?
어, 이집트 뭐야? 영국은 이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지켜야겠으니까 어, 아프리카를 세로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차지하는 삼시 정책의 일부죠. 종단 정책을 했었고 프랑스는 그에 대응해서 아프리카를 가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횡단 정책을 했었고 요 겹쳐지는 지점에서 충돌이 벌어졌던 게 파쇼다라고 했었죠.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 우리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었거든요. 그죠? 요 기억나실 텐데 요때 전쟁이 벌어질 뻔하다가 프랑스가 양보하죠. 근데 공짜로 양보한 게 아니고 요쯤 가면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로코 바로 옆에 알제리가 또 프랑스 식민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파쇼다는 영국한테 양보하되 모로코는 우리 프랑스가 가져간다. 요걸 영국이랑 합의를 봤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모로코가 프랑스 식민지가 되는 건 유럽 열강들 사이에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아무도 불만이 없는. 근데 이 사람만 불만을 일으키는 거지. 누구겠어요? 바로 비렐름 2세죠. 그래서 비렐름 2세가 갑자기 이제 막 모로코로 군대를 보내서 막 모로코의 독립을 지지한다. 모로코는 주권국이어야 되고 독립국이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사실은 진짜 모로코를 응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프랑스한테 시비 거는 거죠. 그래서 모로코를 언젠가는 자기들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프랑스한테서 빼앗아 오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약간 금쪽이 느낌이죠.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슨 사고까지 치냐면 사실 예전에 비스마르크가 근무를 할 때는 외교관이었던 시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러시아는 워낙 크잖아요. 워낙 대규모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랑 갈등이 벌어지면 굉장히 피곤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러시아랑 엄청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뭔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관계를 관리해 왔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평화 조약도 맺어 왔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런 소식을 듣는 거죠. 비스마르크가 언제부터 출근을 안 한다더라. 비스마르크 총리가 관두셨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러시아는 그동안 독일이랑 계속 주기적으로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그거 비스마르크가 주도해서 맺었던 거거든. 근데 그 평화 조약을 주도하던 비스마르크가 잘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럼 그동안 우리가 독일이랑 맺어왔었던 이 평화 조약은 혹시 그만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비스마르크 그분은 일을 뭐 못하게 계신 건 못하게 된 거더라도 우리 러시아와 독일과의 평화 조약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비렐름 2세가 하는 거죠.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독일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쭉 보면 영국이랑도 시비를 걸고 있고요. 프랑스랑도 시비를 걸고 있고요. 러시아랑도 시비를 걸고 있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에 시비를 걸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대전의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식민지 경쟁인데 이 식민지 경쟁 중에서도 뒤늦게 좀 독일이 과몰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두 번째 원인을 볼 텐데 두 번째 원인은 사실은 이 유럽의 기본적인 특징인 건데요. 유럽 땅을 다 합치면 지금 중국 영토랑 좀 넓이가 대충 비슷해요. 대충 비슷한데 큰 차이가 있죠. 중국은 그렇게 넓은 땅이지만 그리고 다민족 국가지만 사실은 다민족 국가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한족의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95% 이상의 한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럽은 되게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이제 많이 겹쳐지는 데가 발칸반도라는 곳이에요. 발칸반도. 여기가 발칸반도인데 어, 대충 세계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너무 대충 그린다.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이제 러시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이제 독일 있고 프랑스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에스파냐 있고 포르투갈 있고 여기 지중해고 그죠?
그런 건데 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쯤에 있는 게 발칸반도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탈리아 있고 그리스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발칸반도의 특징이 이 지도를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지금 지도를 보면 색깔이 되게 다양하죠. 근데 이 다양한 색깔들이 이 국경을 혹은 영토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밑에 보시다시피 각 민족들의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라브인, 마자르인, 루마니아인, 터키인, 뭐 게르만인, 그리스인, 알바니아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칸반도는 유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히나 발칸반도는 더더욱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 민족들, 종교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화적으로 복잡하죠. 그래서 언제 싸움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다. 그래서 유럽의 화약고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좀 목소리가 세고 영향력이 컸던 건 두 개 민족이었어요. 러시아, 세르비아 중심의 슬라브 민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상대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중심의 게르만족이 있는 거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정치를 주도하고 있던 건 게르만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어, 이 사상 이름에 민족 이름이 들어가죠. 슬라브족, 게르만족 이렇게 민족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인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잘 되자고 하는 거지. 근데 범슬라브주의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민족들의 거주지가 딱 국경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슬라브인들은 어느 지역 어디에 살든 잘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된다. 이게 범슬라브주의예요. 그럼 게르만주의도 마찬가지죠. 우리 게르만족은 어디에 살고 있든 간에 더 살기 좋아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더 떳떳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범게르만주의인 거죠. 근데 이게 둘 다가 같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슬라브 민족과 게르만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포함해서 유럽 전반이 굉장히 갈등, 경쟁, 대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 와중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전 10시경에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건이 발생된 지역은 사라예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보스니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사라예보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나라에 손님이 오세요. 다른 나라에 손님이 오시는데 이 손님이 오셔서 여러 이제 보스니아 사라예보의 시민들을 만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행차를 하고 있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거죠. 암살을 당한 거예요. 암살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고요. 일단 웬 자객한테 총으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병원도 아마 가긴 갔을 건데 어쨌든 그날 안에 죽게 됩니다. 실력이 좋았던 모양이죠. 이렇게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라는 수도로 이제 와서 방문을 했었던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죽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죽인 살인범을 찾아야겠죠.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아야지 못 잡겠지. 잡았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요 인물, 요 인물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급습해서 죽였던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그 정도 예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다민족 국가긴 하지만 게르만족이 끌고 가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게르만족이 끌고 있는 나라니까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는 게르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어느 민족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 갈등 중이라 그랬죠. 근데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게르만족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황태자 부부를 쏴 죽인 애들은 갈등 중인 슬라브족인 거죠. 그래서 슬라브족의 세르비아계 청년이었어요. 세르비아계 슬라브 청년이 이제 게르만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거죠. 그래서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보스니아라는 나라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암살한 건데 옆에 이것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죠. 세르비아계 청년은 슬라브계 청년이고요.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는 게르만계인 거죠. 왜 죽였느냐? 왜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 죽인 거냐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금 세르비아계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세르비아의 영토를 국경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딱 봐도
답답해 보이는 게 뭐가 답답해 보여요? 바다가 없죠, 바다가. 국가에 바다가 없다는 건 사실상 그 국가에 문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안 돼요? 무역이 안 되죠, 무역이. 그래서 세르비아는 굉장히 바다를 간절하게 원했고 항구 도시가 있기를 굉장히 강하게 원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바다가 있는 주변 나라에 욕심이 가겠죠. 세르비아가 좀 욕심을 부렸던 게 보스니아예요. 그래서 세르비아는 사실 보스니아가 세르비아랑 같이 합쳐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보스니아도 여기에 별 불만이 없었어요. 합쳐진다면 다른 어느 나라와 합쳐져야 된다면 세르비아인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색깔 보세요. 같은 색깔이잖아요. 같은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그나마 갈등이나 충돌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스니아도 불만이 없고 세르비아도 바다를 갖고 싶기 때문에 보스니아를 합병할 수 있기를 원했어요. 원했는데 요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빈치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보스니아는 전혀 다른 민족인 게르만 계열의 오스트리아로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이렇게 방문을 했던 건 사라예보를 방문했던 건 사라예보를 수도로 두고 있는 보스니아를 오스트리아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르비아계 청년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와서 사라예보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보스니아를 완전히 오스트리아로 합병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이걸 절대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황태자 부부를 세르비아계 청년이 총으로 죽이게 된 거죠. 그러면 오스트리아도 어쨌든 세르비아의 청년이 자기네 황태자 부부를 다 죽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오스트리아는 결국 이렇게 세르비아에게 청년이 있었던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세르비아도 이 전쟁을 감당을 해야겠죠. 근데 아무래도 오스트리아가 국가가 크니까 세르비아 혼자서는 감당이 힘들겠죠. 그래서 같은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 민족 계열이었던 슬라브 계열의 큰형님이 나서게 됩니다. 그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자 세르비아를 돕기 위해서 같은 슬라브 계열인 러시아가 나서게 되고요. 이쪽 슬라브 쪽에서 큰형님 러시아가 나서 줬으니까 게르만 계열에서도 큰형님이 나서 줘야죠. 그래서 이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게르만족을 영어로 발음 나는 대로 쓰면 알파벳으로 쓰면 이렇잖아요. 요거 영어식으로 읽어보면 German이죠. 그래서 게르만족의 큰형님은 독일이란 말이에요. 진짜 개그가 아니고 정말 절에서 이제 게르만인들의 국가라 그래서 독일을 게르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Ger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게르만족의 큰형님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대 세르비아의 갈등이었다면 이게 규모가 커져서 이제 러시아 대 독일 이렇게 규모가 커진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구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라예보의 총성 이 사건으로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죽게 되면서 슬라브 계열의 처음에는 세르비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계열의 오스트리아랜다. 게르만 계열의 오스트리아 이렇게 싸움이 시작됐다면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슬라브 계열의 러시아가 오고 그다음에 게르만 계열의 독일까지 오는 그런 싸움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아까 봤었죠. 독일 금쪽이 짓거리 하고 다닌 거. 그러면 독일이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여기 다 붙겠죠. 그게 영국, 프랑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제1차 대전은 이제 국가 라인업을 보면 이래요. 근데 사실 뭐 오스만 제국이나 불가리아가 이제 동맹국 독일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일본, 중국 이 나라들이 이제 협상국 프랑스, 영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터키예요. 지금의 터키인데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야. 튀르키예인데 지금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국가였어요. 지금의 우리가 아랍이라고 부르는 반도 그 지역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유가 생산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사실 오스만 제국은 영국, 프랑스의 간섭을 되게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의 간섭도 많이 받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협상국 라인에는 이제 원래 이탈리아는 앞전에 학습지 보시면 원래는 동맹국 라인이었어요. 동맹국 라인이었는데 넘어오게 되죠.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탈리아도 이제 통일 과정이 필요했던 나라잖아요. 통일 과정에서 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회복했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트리에스테, 트렌티노 이 두 개의 지역을 회복을 못하게 되는데 이제 프랑스, 영국, 러시아가 전쟁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꼬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너네 통일 과정에서 차지하지 못했던 트리에스테, 트렌티노 그 두 개의 땅을 니네가 우리 편으로 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이기면 너한테 확보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여기에 넘어가서 협상국 쪽으로 넘어왔던 거죠. 그다음에 일본은 영일 동맹 중이었기 때문에 협상국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중국은 우리 앞전에 청나라 세장 이제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영향력이 워낙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인 거죠. 더구나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들이 많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의 백성들까지도 이 전쟁에 동원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만한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이 전쟁은 처음에는 독일 쪽 동맹국이 유리해요. 독일 쪽 동맹국이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왜냐면 사실은 산업혁명 때문에 그래요.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건 영국이지만 사실은 영국은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된 거니까 민간이 주도를 했었고 그래서 규모도 작고 속도도 조금 더뎠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은 영국이 부러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따라하는 거라서 이제 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그래서 좀 규모도 크고 그래서 좀 속도도 빠른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독일의 나름대로 산업적 능력이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어떤 산업 능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동맹국이 조금 유리하게 흘러가는데 근데 사실 지도만 놓고 보면 이게 독일이 유리할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보시면 이게 이제 유럽 지도인데 이건 지금의 지도죠. 근데 당시에는 폴란드가 독일이랑 러시아 사이에 반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라는 나라가 사실상 없고 음, 폴란드는 반으로 나뉘어서 이쪽은 독일 거, 이쪽은 러시아 거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쪽은 프랑스고 이쪽은 영국이죠. 그럼 그렇게 보면 잘 보시면 독일은 지금 러시아랑도 적이죠. 프랑스랑도 적이죠. 그죠? 영국이랑도 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독일은 완전히 전쟁 시작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차피 전쟁은 시작됐고 맞짱은 떠야 돼.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이쪽 서쪽의 프랑스로 갈 것인가 아니면 동쪽의 러시아 쪽으로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 선택은 나와 있는 거예요. 프랑스 쪽으로 먼저 가야겠어요? 독일 쪽으로 먼저 가야겠어요? 독일이란다. 러시아 쪽으로 먼저 가야겠어요? 당연히 프랑스 쪽으로 먼저 가야죠. 왜냐면 프랑스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 독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프랑스를 빨리 치는 편이 낫지. 러시아는 뭐 한도 끝도 없이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더구나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크고 넓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러시아의 병사들이 이 전투가 있을 이 지역에 집결하는데도 오래 걸린다는 의미예요. 여기 있는 병사들, 여기 있는 병사들, 여기 있는 병사들, 여기 있는 병사들, 여기 있는 병사들 다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요렇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작전은 간단해요. 이렇게 러시아의 군대가 다 모여서 집결해 있기 이전에 프랑스를 빨리 끝내고 프랑스가 완전히 무너지면 그때 이제 동쪽의 러시아를 견제해서 대립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독일의 계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 어떤 전략의 이 전쟁에 있어서 독일이 갖고 있는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프랑스부터 깐다는 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빨리 쳐야 된다. 왜냐면 러시아 병력이 다 집결하기 이전에 프랑스를 끝내놔야 되기 때문에 독일의 두 번째 핵심은 속도예요, 속도. 무조건 빠르게.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무조건 빠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놓고 보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작전을 망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독일이 빠르게 진격할 수 없도록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냈던 아이디어가 이 독일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참호를 파는 거죠. 참호. 그래서 참호를 파게 됐고 참호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참호예요. 이렇게 땅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 게 참호인데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전략대로 전쟁이 빨리 끝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전략대로면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이걸 프랑스가 방해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의도대로 전쟁이 굉장히 오래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전쟁이 오랫동안 길게 이어지면서 이제 전사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전사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전사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전쟁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있는 이제 다른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남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땐 보통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갔다면 그 다음엔 이제 그 사람들 다 죽고 나면은 계속 병사를 보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엔 20대 중반 가고 20대 중반 다 갔으면 20대 후반 가고 30대 초반 가고 30대 중반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라에 뭐가 부족해질까? 남자가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병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나가서 싸워야겠지만 누군가는 나라 안에 남아서 무기를 만들고 공장을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참호전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계속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나라 안에 남자는 없고 그럼 무기는 만들어야겠고 그러면 무기를 만들러 공장으로 가는 건 남자가 아닌 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남자는 싹 다 전투 현장에 가 있고 그죠? 여자들은 싹 다 이제 무기 만들러 공장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전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총력전의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국가의 주인이 시민인 나라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남자들은 싹 다 싸우러 가고 여자들은 싹 다 뭐 이렇게 무기 만들러 공장 들어가고 요걸 시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이게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선전전의 형태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기를 광고하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움직이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총력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걸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선전전이라고 부른다. 이런 특징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투 현장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공장에는 여자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막상 무기를 만드는 걸 보니까 잘 하더라 못하더라? 잘 하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이제 얼마든지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죠. 전통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여성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식은 뭐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되고 집에서 요리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바깥으로 나와서 사회활동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에 남자들이 다 전쟁터로 끌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을 공장으로 불러와서 일을 시켰는데 잘 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라도 여성들이 얼마든지 사회에 진출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뭘 줘야 돼요? 선거권을 의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어서 보겠지만 이렇게 선거권을 의논할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됐었다. 왜? 남자들은 다 군대 끌려가고 여자들이 이제 공장이라는 사회에 진출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걸 잘 해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죠. 그다음에 이 참호전이 너무 길어지니까 참호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투기, 뭐 탱크, 독가스, 잠수함 이런 신무기들이 개발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탱크고요. 그죠? 음, 탱크를 이렇게 만드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탱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다 철갑으로 둘러서 병사들이 총알에 안 맞게 하는 거. 저기 태워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대포를 실어서 무기로 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탱크가 아닌 일반 차량은 뭐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바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바퀴가 차무 같은 또랑에 빠져버리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못 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퀴를 크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걸 궤도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테두리에 레일을 두르면 그러면 그나마 작은 참호는 이제 이겨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호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호를 이겨내기 위해서 탱크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잠수함 뭐 이런 독가스 방독면이죠. 방독면 이런 것들 이런 신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었다.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무기들이 개발되는 시기였었고 어쨌든 독일은 처음에는 프랑스를 빠르게 진격해서 빠르게 먹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전쟁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원도 떨어지고 있고요. 자원을 새로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이쪽은 프랑스 저쪽은 러시아에서 안 되니까 하물 뭐 어쩔 수 없이 바다 쪽으로 받아야겠죠. 바다 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왜냐면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적인 영국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독일은 지금 굉장히 갑갑한 상황입니다. 육지 쪽을 보면 동쪽은 러시아에, 서쪽은 프랑스에, 남쪽은 알프스 산맥에 막혀 있는 상황이고 북쪽은 북쪽의 바다로부터 자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또 영국 해군한테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독일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바득 떠올린 아이디어가 바로 뭐를 이용한다? 잠수함을 이용하는 거죠. 잠수함을 이용해서 무슨 작전을 한다고 하냐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북해라고 하죠. 영국 앞바다에 떠 있는 모든 배들은 우리 독일 잠수함이 다 쏴버리겠다. 다 쏴서 침몰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작전을 구체적으로 어느 며칠 몇 시부터 며칠 몇 시까지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독일 배들한테는 알려주지. 그때 배 띄우지 말라고. 근데 다른 나라 배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 배나 막 다른 나라 배를 막 이제 다 침몰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독일 잠수함이 침몰시킨 배가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독일이랑 싸우고 있는 나라의 군함이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간인이 타고 있는 배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전쟁과 상관이 없는 나라가 그 나라의 시민이 타고 있는 배를 만약에 침몰시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역사 시간 내내 세계사 시간 내내 중요하게 배웠던 나라인데 유달리 1차 세계대전에서는 언급을 안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죠, 미국. 사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이렇게 거의 안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아마 중간고사 마지막 파트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멀로 대통령의 이제 멀로주의 정책.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국은 절대 유럽 일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유럽도 우리 미국 일에 그리고 우리 아메리카 전체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어떤 고립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간섭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잠수함 작전에서 걱정했던 일이 발생을 합니다. 민간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게 된 거죠. 루시타니아호인데 이 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배에 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독일이랑 어떤 특별한 관계도 없었는데 독일 잠수함이 갑자기 자국민들이 타고 있는 배를 침몰시켜서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미국인들은요. 미국 정부는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기네 나라 국민을 건드린 나라에 대해선 어지간하면 용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혀 상관없는 전쟁에서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죽게 됐으니 당연히 이건 미국의 참전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서 많은 시민들을 희생시켜야 됐었던 미국이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하는 거죠. 사실은 미국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크게 써놨는지 보면 딱 아시겠지만 어 원래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는 이제 협상국 측의 영국, 프랑스, 러시아나 아니면 동맹국 측의 독일이나 세력이 비등비등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영국, 프랑스도 전쟁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러시아는 나중에 우리 또 다음 학습지에서 배우시겠지만 워낙 후진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까지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협상국 측이나 독일, 오스트리아의 동맹국 측이나 세력이 비등비등했는데 이제 드디어 누가 들어오면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미국 배웠던 학습지 보면 미국이 이제 독립 성공하고 그다음에 남북 전쟁 거치면서 통일을 완성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이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는 건 미국이 아직까지는 전쟁을 안 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일상용품 만드는 공장들, 뭐 펜 만들고 뭐 옷 만들고 이런 공장들이 다 순식간에 무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나라들 협상국 라인과 이제 러시아의 동맹국 라인이 러시아가 아니죠. 독일의 동맹국 라인이 세력이 비등비등했다가 이렇게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발전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세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은 당연히 독일 쪽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쪽에 붙겠죠.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 쪽 협상국 라인이 확실하게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은 점점점 끝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이기는 나라 쪽이었었던 협상국 쪽이었었던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발생해요.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학습지에서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러시아는 혁명이 발생하면서 전쟁 전체가 좀 협상국 쪽에 이기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이기고 있는 협상국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미국이 참전한 뒤로 이 힘의 균형이 너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협상국 측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의 결과는 뻔히 보이는 거죠.
동맹국에 해당하는 국가들, 뭐 불가리아나 오스만 제국 이런 나라들이 차례로 항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여기 연합국이라는 표현보다는 협상국이 낫겠죠. 협상국. 그래서 이때 동맹국에 속하는 뭐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차례로 항복을 하고 이 전쟁에 되게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었던 독일의 비렐르 미세 있죠. 비렐르 미세는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황제가 도망갔기 때문에 황제가 지배하는 정치 시스템인 제정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독일에선 혁명이 발생해서 임시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어차피 황제가 도망간 마당에 황제가 없는 마당에 새로운 황제를 뽑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 왜냐면 재정이라는 정치 시스템 자체가 이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독일에서도 혁명이 발생하고 기존의 황제 정부가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임시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임시 정부는 정치 형태가 황제가 없으니까 공화정인 거죠. 그래서 공화정 임시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쟁은 결과적으로 이제 독일 임시 정부가 협상국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